그럼 제가 먼저 지금 저희 그 환기부문위원회의 특별 세션의 주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기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실무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환기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 실내 환기 기술 및 전략이라는 타이틀로 좀 제목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좀 부족합니다만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실내 공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실내 공기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쉽게 접근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환기여서 그동안 우리가 새집중후군 문제를 해결할 때도 환기에 대한 것들, 환기를 가지고선 새집중후군 문제를 풀어왔었는데 그 후에 새롭게 다른 또 그 강력한 오염 물질들이 실내 또는 실외에 등장을 하게 됐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하고 미생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생물이라고 하면 모울드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던 것들은 곰팡이나 부유 세균 정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은 그 바이러스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전 세계 국가에서 어디로 갈지 사실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그 특별 세션을 통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네요. 예, 됩니다. 이 실내 공기 오염하고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옛날에라고 하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환기를 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의 지표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선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환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세집중후군 문제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말데하이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어떻게 환기를 해야 될 거냐를 해왔죠.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세집중후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해결을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미세먼지, 미생물 감염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내 공기 환경 내에서 어떻게 제실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런 그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공기 감염 우려로 그 미생물 감염 문제가 대응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환기를 해주고 또 어떤 환기 기술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 어제 날짜죠. 20일 날짜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의 누적 확진자가 한 3만 명에 가깝고 치명률이 1.7%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치료 전에 백신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라도 이 실내 환경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테니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고도 실무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질병관리청 자료인데 질병관리청 자료에 환기 어떻게 해주는지를 찾아보니까 이 그림 딱 하나 있더라고요. 종교시설, 음식점, 요양시설에 대해서 그냥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라. 이런 정도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할 수뿐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19 입자의 크기와 전파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아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선 실험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우리같이 건축이나 환경이나 설비 쪽을 전공한 곳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그 입자의 크기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직접 다루지 못하니까 바이러스 입자 크기인 100나노 정도의 그 KCl이나 NaCl 입자를 가지고선 실내에서 거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모사하고 가시화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지금 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비말 크기별로 얼마만큼 날아가서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사실은 한 2년 전쯤에 지금 학회장이신 박진철 교수님께서 연구를 한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염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에어로졸 전염 전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요 기존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가천길병원의 함승원 교수님이 이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감염을 제거하지 못하고 감염병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 교실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전부 가동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그림은 에어컨에 대한 것이고요. 요즘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를 못 해주니 에어컨을 어떻게 가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 점검을 해보면 공간이 작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에어컨을 어떻게 트느냐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실내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훅 올라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산을 좀 시켜서 저감할 수, 그러니까 확산해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보는 게 우리가 앞으로 환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뜬금없이 제가 미세먼지하고 코로나19의 상관관계 자료를 놨습니다. 요즘 뭐 미세먼지 연구도 해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달 4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가 높은 곳하고 바이러스 환자가 사망자가 많이 나온 곳을 미국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일치하더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곳은 주거 환경도 안 좋고 빈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데고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니까 더 많이 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환기로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특허 동향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뭐 환기와 관련된 것들이 필터와 관련된 것들, 미생물을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는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의외로 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사실 특허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특허 쪽 보면은 요 필터 쪽으로 많이 특허들이 가고 있어서 환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기하고는 개념이 같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지만 공기청정기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협회에서 예산을 마련을 해서 공기청정기 성능평가하는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지침을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 뭐 인도까지 다 치면 대부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주자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실내에 있어야 감염 또는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임계치 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니까 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기 유입량을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하라는 것하고 아까 공기청정기 그 자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잘못하면 내부에서 서큘레이션을 시켜서 재순환을 시켜서 내부의 그 바이러스 농도를 계속 그 농축해갖고 감염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으니 내부 순환을 차단하라. 요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에어로졸 제어 효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요게 불과 지난달까지 우리가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자료가 깨끗하지가 않네요. 한 일주일 전에 그 미국 유럽 CDC, ECDC에서 유럽 각국에서 환기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응하느냐 하는 자료를 종합해서 퍼스트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국이 어떻게 이 환기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환기 기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겨울철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3분, 그 다음에 여름철에 10분 환기를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그렇게 해주라든지, 또는 하루에 3번 10분씩 환기해주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문헌에서 많이 보았던 것들이 환기 기준으로 제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장 실험이나 어떤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선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험하는 거, 시뮬레이션하고 연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외국의 기준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료를 자세히 봐도 이 수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그 유럽의 그 다른 그 협회 같은 데서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외로 각 나라별로 이렇게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 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걸 그저껜가 사실 받았습니다. 그저껜가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자료고, 오늘 그 토론을 해주실 황정호 교수님이나 송수환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셨던 내용하고도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제일 연구가 좀 많이 됐던 곳이 벨기에에서도 좀 많이 됐고요. 프랑스 이런 데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환기 설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걸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어떤 용량에 어떤 시스템의 것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실험한 자료고, 이건 중국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확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석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함께 이런 설비공학회 같은 데서 주도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험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현실적으로는 이 CFD 해석을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CFD 해석을 해봤더니 실험치하고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러스 입자 크기 또는 그거보다 큰 비말 같은 것들이 어떻게 고동하는 것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실험한 조건하고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것들이 이제 앞에 업데이트된 유럽의 환기 기준 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같이 자료를 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환기 시스템은 저는 하이브리드와 DCV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부 유럽이나 미국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 사용하지 말라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근데 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냐 하면,
안에 있는 사람 수에 따라서 환기를 해주는 경우는 X지만, 바이러스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하는 곳,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미생물 감염병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에너지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냥 간단히 두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단순 열해 소환기 장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앞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여기 있는 얘기는 환기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환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감염병 문제 해결하려고 환기 기준이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 블링스가 1인당 1시간에 50큐빅을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1인당 30큐빅을 제한을 했죠. 1인당 30큐빅을 제한했는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기로서 현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한다는 차원에선 국민들한테도 이런 환기의 필요성, 환기의 개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환기가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보면 19세기 전에는 감염, 건강 이런 쪽이었었고, 그러니까 쾌적 정도로 그동안 오다가 다시 감염 이런 쪽으로 가면서 환기량이 늘었다 줄었다 다시 느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의 대응을 조금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국토부의 김유진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 환기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과고 거기에 설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환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10개, 11개 정도의 환기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미 몇 개는 국토부에서 대응을 하고 계세요. 저희 연구원하고 정책과제를 하면서 몇 개를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가지고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아까 환기의 역사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환기는 저는 자연환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환기가 우선이라는 개념은 바깥 공기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창문을 이용해서 하는 자연환기가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저감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거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하는 것들이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학교 교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송수삼 교수님이 학교 교실 실험한 것들이 있어서 창문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15% 열었을 때 30% 열었을 때 환기가 어느 정도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이미 좀 갖고 계신 것도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한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계환기 설비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자연환기든 기계환기든 우리가 몇 회 정도를 예를 드는 것이 좋을지 얼마만큼 증가시키면 좋을지 이 증가시키는 건 사실 한도가 있죠. 기계환기 설비는 창문을 열어서 마통풍 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환기량 10회 이상 20회 가까이도 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기계환기 설비는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용량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급배기량을 증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국토부에서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설비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량, 환기 기준은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더니 3회가 넘어요. 1인당 1시간에 26부터 한 36 정도까지 시설별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환기 횟수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한 이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로 틀게끔 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정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순환 금지 같은 것들도 좀 더 명확하게
그 다음에 환기 설비에 헤파, 항바이러스 또는 UVC 여러 가지 필터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요 시설별, 용도별로 실내 압력차 유지 방안에 대한 거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요즘 뭐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하철 가다가 혹시 볼 필요가 있어서 가끔 들르던 화장실에 절대 안 들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화장실이 제일 취약한, 바이러스에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덕트, 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습니다만 공조 설비의 온도 조절을 따라서 바이러스 저감이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데 외국의 자료를 보면 이미 이거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쉽게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그 설비 규칙의 설계 기준으로 또는 시설 유지 관리 매뉴얼 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오늘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미생물, 특히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들이 설비 규칙 설계 기준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지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그런 부분들 오늘 토론 시간에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해오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리 연구를 잘하고 아무리 정책을 많이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 국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